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엔 시댁 집안의 도를 넘는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인연도 막을 내리게 되었죠.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비슷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좀 바쁘다 보니 좀 뒤늦게 챙겨드린 일이 있었죠. 칠순 기념으로 양가 부모님 모두 200짜리 크루즈 여행을 끊어드렸는데 이것도 남편과 신중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패키지 상품이라 동남아 3개국 6박 7일 상품 중에서 가성비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부족한 형편에서도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냥 대충 다녀오시라고 크루즈 패키지 여행을 끊어드린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합의하에 결정한 건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뭔가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결국 욕밖에 없었고 너무 서운했었죠. 나보고 지금 이런 여행을 다녀오라는 거야? 내가 상상했던 크루즈 여행과는 상당히 다른데 이왕 돈 쓰는 거 좀 더 괜찮은 상품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이것도 정말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1인당 200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저희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한 거니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고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상품 나오면 그때 또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알아보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이랑 비교해 봤는데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결정한 거니 저 믿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동남아가 아닌 유럽을 상상했었는데 돈 좀 더 써서 이왕 가는 거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다녀오면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건데 1인당 200만 원짜리 말고 500만 원짜리로 여행 상품 알아봐주면 좋겠어. 내 지인들 중에 2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다녀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갔다 와도 창피해서 자랑도 못하겠어. 그리고 왜 사돈댁이랑 같은 상품인 거야? 적어도 배는 따로 타야지.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랑 격이 다른데 당연히 우리는 좀 더 고가의 여행 상품으로 보내줘야지. 3대 독자 귀한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지. 하기야 배운 것도 없는 너희 집안이 뭘 알겠어. 빌딩 창문이나 닦는 형편에 200만 원 크루즈 여행 상품 선택하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겠지. 나는 500짜리 이상 여행 아니면 발도 떼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다시 준비해라. 네가 이딴 쓰레기 상품 선택했을 때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자기 부모 여행 보내주는 건데 네가 분명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었겠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꺼번에 큰돈 나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아깝게 생각을 했겠어. 안 보내주자니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보내주기에는 큰돈 나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딴 상품 내민 거 아니야? 아들, 내 말이 맞지? 봐봐. 난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당신 왜 말을 못해? 나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처음에 같이 가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부모님이랑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시면 어떡해요? 벌써 결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만 다녀오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싫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좀 더 돈 써서 괜찮은 상품 골라서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당신이 돈 나갈 때 많다고? 지금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어렵게 선택한 거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보내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돈을 아껴야만 되겠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 상품 고를 때 본인이 먼저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 같다고 저에게 보여줬었으면서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까 그제서야 말 바꾸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선택하면 군말 없이 가겠다고 하셔놓고 온갖 불평은 다 하시면서 저에게 상처까지 주시는 시모의 행동이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힘들게 알아본 거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고생을 알아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모는 가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시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크루즈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자마자 시댁에 있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건지 물어보았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몇 날 며칠 고생한 거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되레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더라? 맞는 말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처음에는 그 상품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여행 상품들이 많았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왕 돈 나가는 거 좀 더 쓰라고 했던 건데 네가 여유가 없다고 이걸로 결정한 거잖아. 내 말을 무시했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께서 비슷한 연배시라 한 번에 갈 때 같이 여행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원하시는 여행을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소? 전부 다 내가 결정한 거야? 시부모님께서 치르는 거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먼저 얘기 꺼내신 거고, 그리고 그 상품도 당신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 나는 원하는 대로 결정해 준 것뿐인데 왜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나는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싶은 줄 알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당신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었잖아.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다며 툭 던져놓고 그 뒤론 나 몰라라 있으면서 욕은 내가 다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여행 상품 취소했으니까 알아서 가시라고 그래. 칠순기념 이런 걸 왜 챙겨야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안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당신도 들었지? 빌딩 창문 닦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 여태껏 그거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아왔었다고. 그러는 당신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데? 남편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내냐며 제 속을 더욱더 긁어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이유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늦은 저녁 목소리 높여 화를 내자 아이들까지 울음을 터뜨렸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각방까지 쓰고 말았죠. 남편이 현재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당겨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남편은 돈이야 또 벌면 된다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길 원했었죠. 칠순을 축하드리기 위해 신경 써드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원하시는 걸 해드리려 했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팔순돼서 걷는 것도 힘들 때 여행 갈 것 같다며 계속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 없는 형편에 맞춰 신경 써 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런 분위기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불만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두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원하시는 여행 상품 맞춰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선 어제 출발하신 거 아시죠? 부모님은 정말 만족해 하시던데 어머님은 더 비싼 여행 상품을 원하시니 가시려면 그만큼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여행 가신 건 제 사비로 해결한 거니 어머님께서도 가시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여행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어머님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만족시켜드리질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오늘 밖에 잠시 외출해야 하거든요. 볼일 끝나신 거죠? 그이한테 전화하셔서 따로 저녁 드시던지 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우스운 거지? 맨발로 쫓겨나야 정신 차릴래? 보잘것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감사한 줄은 모르고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면서 대들어. 이러니까 형편없는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다. 내 아들도 지금쯤 너랑 결혼한 걸 아주 후회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각방 쓰고 있어요. 저도 그이랑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곧 있으면 그이 오니까 저는 아이들 데리고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가 화를 내는 게 아닌 시부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이들은 시부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안 좋아진 감정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퇴근한 남편이 때마침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대충 눈치를 챘는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부모님 옆에 붙어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진정시키고 달래는 게 우선인데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몰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자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나가냐고 저를 따라 나오시더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막대한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돼 시모를 강하게 뿌리친 뒤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됐던
순간이었죠. 네가 경찰을 부르면 뭐 어쩌게? 가족들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라고 대충 얘기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거든. 나는 너한테 무력을 쓰지 않았다. 화를 돋군 건 네가 먼저지. 언제적부터 얘기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 결제해라. 내 아들 돈이 아닌 네 사비로 결제해야 될 거야. 너희 시애비랑 같이 가는 거니 1,000만 원 맞춰서 결제하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식비며 기념품도 사야 하니까 그에 맞게 용돈으로 300만 원까지 준비해와라. 만약 하나라도 불만을 제기한다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있는 자식들 얼굴은 절대 못 볼 줄 알아. 법정에 서면 누가 이길 것 같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우리를 상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내 자식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이 먹으면 성격까지 고약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디. 나이 먹은 게 자랑도 아니고 그걸 기념하겠다고 여행 보내달라고 조르셔서 큰맘 먹고 준비한 건데 고생한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머리채를 잡아요? 저희 부모님은 안 가셔도 된다는 거 아버님 어머님만 보내드리기 뭐해서 어렵게 결정했던 거라고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다 때려치워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는 사이 경찰이 도착을 했고 시모한테 머리채를 잡힌 것과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분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댄 시모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큰소리친 뒤에 저와 아이들은 보호받으면서 지긋지긋했던 집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었고 그 사이 이혼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순순히 저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와 남편 또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원하는 여행 보내드리지 않았다고 온갖 막말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부모님께선 여행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와 남편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며 저희 부모님 집에 억지로 들어온 남편은 얼굴도 들지 않고 자리에 앉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천천히 입을 떼셨고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가야 되는 거냐며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키워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나름 불만이 많았는지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개념 없이 뱉어대는 말들은 저에게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어요. 여행 다녀오셔서 아주 즐거우셨나 봐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해외여행 즐기시는 동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번 여행은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건데 정작 두 분한테만 좋은 일 하게 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 좀 더 신경 써 드리라고 했던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좀 더 돈 써서 보내달라고 했던 게 일을 크게 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뼈 빠지게 버는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이 사람 눈치 보는 것도 더 이상은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던 겁니다.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두 분께선 원래 집안 형편이 좋은 건 아니시니까 대충 여행 다녀오셔도 충분히 만족하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3대 독자인데 부모님께선 저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힘들게 뒷바라지 해주셔서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꼴랑 몇 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전부 할부로 끊으면 되는 거지. 그거 싫어가지고 손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자네가 내 딸에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전부 다 내어줄 것처럼 쫓아다녀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어서야 되겠어? 내 딸한테 대충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면서 자식 가진 부모로서 내가 도와주려 했었는데 내 딸이 강하게 거부를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 자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내 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나? 돈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서 딸이 보내주는 여행을 가지 않으려 했었는데 이미 결제를 했고 사돈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 이번 기회에 사업적인 대화 좀 해보려고 했었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갈 수 없게 됐다는 딸의 말에 안타깝기는 했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어. 내가 아무리 빌딩 창문을 닦아가며 살아왔어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자네는 아직 인생을 더 배워야 할 것 같구먼. 아쉽게 됐지만 어쩌겠어. 자네 집안이 선택한 길인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맞겠지.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네부터가 꽉 막혀 있는데 사돈분들은 오죽하겠나? 참네. 사업이요? 장인어른께서 저희 부모님과 사업적인 얘기를 나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무슨 사업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 말 다 했어? 아무리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관계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이젠 아예 밑바닥까지 보이는구나. 무슨 사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별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너를 내가 걷어들여 줬으면 알아서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어떤 마음인지 확실하게 알았다고 남편을 돌려 보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진행하라면서 뒤에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꽤 오랜 시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아이들이 많이 어린 관계로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게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저와 함께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고 원인 제공을 먼저 하게 된 시부모님의 영향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을 끝으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법정에서 저에게 밀렸다는 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남남이 되었는데도 아빠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는 빌딩 창문을 닫고 있던 아빠 보고 당장 내려오라며 동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셨고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내려오셔선 시모에게 더 이상 서로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몰라서 물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요? 그쪽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를 키운 건 그쪽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상당히 많이 바쁜 상태라 상대할 시간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 사람이랑 이혼했고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원흉이 다 너 때문인 거 모르니? 군말 하지 않고 여행 보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알아? 예, 저런 사람 그만 상대하고 아빠 간판 다는 것 좀 봐줘라. 기사님들이 달아주겠다는 거 처음 얻게 된 빌딩이라서 그런지 아빠가 직접 하신다더라. 시모는 흥분한 상태에서 아빠가 작업자분들과 건물 간판 다는 모습을 쳐다보시더니 간판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놀란 얼굴로 저에게 빌딩의 소유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별로 대답해 주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꼬마 빌딩 하나 인수했다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대산 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리는 걸 보곤 당황하시면서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꼬마 빌딩을 인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시모에게 모든 걸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죠. 간판을 달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흐뭇해하시는 얼굴로 한참 동안 꼬마 빌딩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이번에 제가 빌딩을 인수하게 되면 월세 안 받고 무상으로 상가 하나 내어드리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네요. 크루즈 여행을 저희와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그때 대화 좀 나누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제 딸 잘 좀 봐달라고 저희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쪽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불만만 가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끌어올리셨으니 그에 따른 손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마음 씀씀이를 좋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오늘 기념적인 날이라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잠깐만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전후 사정을 저희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직 며느리랑 우리 아들 숙녀기가 남아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화 푸세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서 회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여행, 효자 아들이랑 많이 다니세요. 이번에 그이가 저랑 이혼하고 나서 혼자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카드를 막 긁고 다니는 거 같던데요. 감당되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컨트롤해 줬었는데 이제 모든 걸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르셨죠? 그이가 손버릇이 좀 안 좋아요. 저에게 몇 번이나 걸렸었거든요. 사정사정해서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무릎을 꿇었는지 알아요? 지금쯤 아마 노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칠순 여행은 힘드실 것 같으신데 10,000원대 초저가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나중엔 그 사람이 집안 전체를 거덜내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으세요. 그럼 살펴가세요.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이 저 몰래 노름을 하다가 몇 번이나 걸렸었는데 무릎까지 꿇어서 봐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이혼을 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전부 다 해결돼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발걸음에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동서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도 애원하길래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반쪽이 되어서는 그동안 자신이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동서가 가족이 된 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편이 갈렸다고 해야 할까요? 시부는 동서 내외를 아껴주셨고 시모는 저희 부부 편에 계셨었죠.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전부 동서 때문이었어요. 중간에서 워낙 여우 같은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서로 간의 이간질로 분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서방님과 인사드리러 왔을 때 시모와 시부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심했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동서의 눈빛과 몸에 배어있는 행동과 말투들이 집안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시부는 여자는 무조건 여우 같은 맛이 있어야 한다며 부침성도 좋고 욕심도 많아 보이는 게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것 같다면서 시모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괜히 끼어들었다가
안 좋은 말만 듣게 될지 몰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부와 시모의 팽팽한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서방님의 결정이 제일 큰 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동서의 성격을 전부 다 알 수 없기에 저희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분명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될 거라며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서방님은 시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서로가 받은 상처는 골마 터질 정도로 회복 불능 상태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5년의 시간 동안 시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분들이 아닐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로 지내왔었어요. 다 죽어가는 양반이 입만 살아서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언제까지 막내 며느리만 감싸고 돌 거야? 어떻게 된 게 당신은 멀쩡할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성격에 변화가 없어? 수발은 큰 며느리한테 다 들게 하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냐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막내 며느리만 죽어라 이뻐하고 큰 며느리는 찬밥 신세인데 똑같이 마음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지 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하도 감싸고 도니까 기만 살아서는 항상 당신 뒤에서 조종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여우 같은 며느리를 두고 싶지 않다는 거야. 곰같이 푸근하면서 순박하고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큰 며느리가 데리고 살기 훨씬 좋은 거라고. 여우 같은 막내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 잔머리만 굴리면서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당신 뒤에서 나오지 않는데 내 속이 그동안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알아? 나랑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최근 5년이 제일 많이 싸운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지? 큰 며느리가 그깟 애교 좀 없으면 어때? 그건 당신 입장이지. 나는 다르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며느리는 무조건 애교 많고 언제든 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막내 며느리가 왔을 때는 내가 사는 맛이 나는데 큰 며느리는 그냥 일주일마다 집안 청소해주고 밥이나 차려주는 가정부로밖에 안 보여. 이러다 당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도 불쌍해서 붙어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편가르면 당신 장례는 제대로 치러줄 것 같냐고. 어떻게 된 게 아픈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입은 점점 더 살아나는 거야. 시부는 대장암 말기로 벌써 온몸에 전이가 퍼진 상태라 더 이상 손을 쓰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말라 보일 뿐이지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력이 남아 있으신 것도 정말 신기했었죠.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 것 같다며 처방해준 약을 받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시부는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셨어요. 처음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는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온갖 치료를 다 해왔었지만 발버둥 칠수록 암세포는 도망가듯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현실을 받아들이셨고 시부는 어차피 세상을 떠날 거 막 나가시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더 심하게 난리를 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뒤늦게 시댁에 도착한 동서내외는 조금도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저희 부부와 시모를 무시한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부가 쉬고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처음 며느리로 왔을 때는
그래도 인사는 했었는데 2년 차가 되었을 때는 고개만 까딱거리더니 5년 차가 되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기가 찼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한참 동안 시부와 대화를 주고받던 동서는 거실에까지 들릴 정도로 시부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살살 녹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며느리가 와서 집안이 살 것 같다며 제가 있을 때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방문을 열면서 밖으로 걸어 나온 동서내외는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늘 있었던 일처럼 남편이 화를 내며 동서내외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부가 동서에게 화를 낸다며 소리치셨어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바로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동서는 워낙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집안의 평화를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행동을 보였어요. 시모는 주방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상차림을 기다리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숟가락을 뺏은 뒤 당장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셨고 시부는 시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휠체어를 타고 방문을 여시더니 밖으로 나오셨어요. 시부는 암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시모가 동서에게 난리치는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시모에게 숟가락을 뺏겨서 화가 난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부에게 불만을 털어놨어요. 아버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마다 어머님이랑 갈라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네.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한들 어떻게 이혼을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아들, 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정말 집안 무너지는 꼴 보고 싶은 거야? 애초부터 엄마는 이 사람 안 좋아했잖아요. 제가 엄마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요. 한 번이라도 이 사람 며느리로서 받아들여 주신 적 있으세요? 뭐 하나라도 하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만 가득하셨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정말 다들 너무 하시네요. 그럼 서방님은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머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려 한 적이 있었나요? 무조건 동서 편만 들어줄 게 아니라 중간 위치에서 균형을 잘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이렇게까지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동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머님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것뿐인데 그걸 안 이꼽게 생각하고 더 삐뚤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형님,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님이 형님이랑 저를 차별했잖아요.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너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아침부터 큰 며느리랑 내가 정성껏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했니? 갑자기 휴지를 달라고 하더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먹던 음식을 휴지에 뱉어버린 다음 입을 헹구더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음식을 여태껏 먹어왔냐며 우리 집안을 거지 취급했잖아. 전날에 큰 며느리랑 좋은 것들로 장봐와서 정성을 쏟아서 만든 음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라.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보라고.
시모는 속으로 삭히고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지만 서방님이랑 시부는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억지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며 되려 동서편을 들어주고 있었네요. 그때 당시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려고 전날에 미리 시댁에 와서 준비했었거든요. 시부는 예비 며느리 온다고 만든 음식을 먼저 드셔보더니 그 자리에서 혼자 밥상까지 차리셨으면서 동서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먹던 음식을 휴지에 싸서 버렸을 때 시부는 좀 전에 보여주셨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저희 앞에서 보이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동서를 감싸고 도셨었죠. 서로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최대한 조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동서는 자기의 감정 상태를 거침없이 표현했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시모는 한 식구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셨던 건데 동서와 시부는 시모의 의견을 묵살한 채 무조건 직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시부 옆에 있던 동서가 이런 상황들이 짜증이 났는지 저한테 해선 안 될 말을 꺼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의 말을 맞받아치며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대충 때우려고 했던 거지. 누가 이 집구석에서 맛없는 밥 먹고 싶은 줄 알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형님이 하는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아마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형님이 매번 만들어 오시는 반찬 솔직히 진짜 별로거든요. 월급 꼴랑 200 받아서 반찬값도 안 나오니 음식에 퀄리티가 있겠어요? 소도 아니고 여물만 먹는 게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제 빌딩에 와서 바닥이나 좀 닦고 몇 푼 더 벌어서 그걸로 고기 반찬도 좀 올리고 좀 하세요.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면 돈 좀 더 드릴게요. 형님은 어차피 자존심 같은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부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할 바엔 제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질 떨어진 음식들을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게 아껴서 삶이 좀 나아지셨어요? 보자 하니까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안 낮잡아 보는 건 절대 못 참아. 그러는 동서는 얼마나 잘났길래? 개천에서 용난 주제에 지금 삶이 조금 윤택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손윗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뭉쳐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편을 가르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모습들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시모도 분명 분노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지만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해 보였죠. 이 모든 것들이 동서 하나로 집안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로가 눈을 붉히며 한참 동안 싸우다 보니 어느새 지쳤는지 거친 숨소리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족 모두가 놀란 상태에서 남편과 서방님이 시부를 부축해 급하게 방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주방에서 약을 꺼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시부의 입에 털어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방에서 걸어 나오신 시모는 거실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동서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고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다면서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네요. 동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시부를 불렀지만
많이 위중하신 상태라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의 비명소리에 거실로 뛰쳐나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모에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서방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가려 했지만 시모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시부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힘겹게 일어나셨어요. 시모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내쉬며 급격하게 악화되신 시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시부가 그동안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원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오고 난 뒤부터 시부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셨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가족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얼굴을 붉히며 물고 뜯어도 시부의 마지막 순간은 서로 최대한 조심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시던 시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동서내외는 저희 가족과 시모가 자리를 비켜주길 원했어요. 그동안 시부가 동서내외를 잘 해준 만큼 떠나보내드리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괴로워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동서가 짜증 섞인 말투로 시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길래 남편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서방님이 빨리 서두르라며 동서에게 무언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열리지 않는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온몸으로 달려가 문을 어깨로 강하게 밀쳤고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주먹을 꽉 쥔 채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동서는 시부의 주먹을 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고 서방님이 서류를 몸 뒤로 숨기려 하자 남편이 서방님이 숨기고 있는 서류를 뺏어둔 뒤 확인을 함과 동시에 남편은 서방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들을 확인하시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떨군 채 들지 못하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으며 네가 인간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아버님이 저와 약속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으시려고 하시면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서류 주세요. 그건 제 거라고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주기로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도 내 며느리가 아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너희는 온통 시애비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탐이 나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어? 이런다고 모든 게 너희들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버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뒷말 나오기 전에 받으려고 유서와 서류 준비해서 온 건데 아버님이 글쎄 손을 안 펴시잖아요. 지장을 찍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숨을 헐떡거리시면서도 주먹은 절대 펴지 않았다고요. 곧 있으면 세상 떠날 노인네가 힘은 또 왜 이렇게 센 거야? 빨리 일어나셔서 저한테 전부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 지키시라고요. 갈 땐 가시더라도 뒤처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시모는 동서를 거실 밖으로 끌어내었고 남편은 서방님을 밖으로 내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은 단기간에 준비한 서류 같지는 않았어요. 분명 시부의 건강이 온전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놓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든 서류에는 시부의 지장이 찍혀 있지 않았었어요. 모든 걸 준비만 해놓으시고 유서도 작성만 해놓으신 채 결정적인 시부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가누기 힘들 때 넘겨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동서가 지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분명 정신은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으셨을 텐데 시부는 주먹을 꽉 쥔 채 마지막까지 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시부가 떠나는 거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정작 동서와 서방님은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눈이 멀어 슬퍼하기는커녕 서류에 지장을 강제로 찍게 하려는 모습들에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난리 속에 시부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시모는 마지막 순간을 동서내외 때문에 못 봤다고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그 사이 동서내외는 급하게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의 장례가 진행이 되는 동안 동서내외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장례식에 와봤자 분명 시모에게 머리채 잡힐 게 안 봐도 뻔했었죠. 동서가 가족들끼리 편을 가르고 지금까지 시부를 방패 삼아 왔었는데 정작 시부가 돌아가시니 동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저희 가족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모든 것들이 시모의 소유가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동서는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당장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본관동 테이블 위에 있는 제 명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긴 제 자리인데 왜 형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명패는 또 뭐고요? 이 사무실은 아버님이 저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쩌지? 보다시피 어머님께서 이곳을 나보고 사용하라고 주셨거든. 얼마 전까지 동서 말대로 월급 200 받는 걸로 반찬값 하기 힘들었었는데 이 건물 소유주가 어머님한테 들어가고 나선 나도 이제 하고 싶은 사업을 해볼 수 있게 되었네. 여기가 동서한테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아버님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거라 동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직원들도 얼마나 막대했으면 불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던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들어왔는데 단 한 명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와 함께 일하기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어. 동서는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거야.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동서가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보였던 행동들과 아버님을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서 때문에 아버님이 세상 떠났다고 하면 상황이 꽤 복잡해질걸? 아버님이 동서한테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곧 주겠다는 말에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은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있는 동서 물건들은 전부 다 폐기시킬 테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로 싹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나한테 이 빌딩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형님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내치고 가져가겠다는 거야? 여긴 내 사무실이고 내 빌딩이라고. 절대 못 나가니까 법대로 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넘겨줄 것 같아?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건 너를 엄청 아끼던 그 인간이 있을 때나 하는 얘기지. 지금은 상황이 전부 달라졌잖아. 우리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너한테 조금도 넘겨줄 수 없다. 이 빌딩은 내 큰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아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시모의 등장에 목소리를 높이던 동서는 꼬리를 내린 채 급하게 빌딩 밖으로 도망쳤어요. 동서는 그동안 아버님께서 넘겨주실 빌딩을 제 소유인 양 드나들며 관리하고 있었죠. 아버님의 비위를 살살 맞춰가며 무상임대로 사무실까지 차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서방님은 시댁에 몇 번이나 찾아와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는 서방님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에게 항상 지원받고 살아왔던 동서내외는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사는 게 불안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몇 번이나 찾아왔었죠. 그동안의 씀씀이가 동서내외를 버티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점점 궁핍해지고 생활에 불만이 생겼는지 서방님과 동서가 시도 때도 없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국 별거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저와 만나길 원하길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지만 간절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되었죠. 형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너무 버릇없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신 7주 차예요.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번만 어머님한테 잘 좀 봐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동서가 임신한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다시 받아주면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 건데? 이번엔 어머님한테 빨대 꽂고 살려고? 임신했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어. 그동안 동서가 우리 가족한테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봐.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임신했으면 앞으로 서방님이랑 악착같이 살아야지. 별것까지 하면 되겠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버는 돈이 없는 건 아니지?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야 할 텐데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반찬을 만들어 먹기 힘들면 내 빌딩 와서 바닥이나 좀 닦던지. 땀 흘려 일한 만큼 일당은 두둑히 챙겨주도록 할게. 생각 있으면 빌딩 관리소에 이력서 한 장 놓고 가. 동서는 자기 잘못에 대해 아직까지 전부 다 뉘우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겪은 아픔은 5년인데 동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모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은 동서내외를 절대 받아줄 마음이 없네요. 앞으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중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만들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처음 시작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건 그때 당시 아내가 처음 보는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누가 봐도 연인인 것 같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열심히 벌어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다녔었는데,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필 그날이 새롭게 시작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근로자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걸어가던 도중에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제가 상상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길 바랬지만 아내와 정체 모를 남자가 골목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급하게 뒤를 따라가 현장을 확인한 순간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아내와 처음 본 남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려 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아내도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 남자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날린 주먹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던 남자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이 터진 남자의 얼굴을 자기 옷으로 닦아주고 있었죠. 이미 아내는 제가 아닌 주저앉아 있는 남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돌진하긴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제 머릿속을 백지로 만들어 버렸었죠. 아내는 몸을 떨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분노한 얼굴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저에게 뺨을 올려 붙인 아내의 눈빛이 저를 더 미쳐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제 손이 아내에게 향하려던 순간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저와의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며 옆에 있던 남자와 새로운 삶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저에게 주겠다며 10살밖에 안 된 아들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 10년간 지켜온 가정을 버리고 저놈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현성이는 무슨 잘못이길래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데? 고작 10살밖에 안 된 그 애가 왜 이런 아픔을 감당해야 되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우리가 이게 사는 거야? 10년을 살면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똑같은 일상에 빚에 쪼들려서 모이지도 않는 돈 때문에 전전긍긍대는 게 사는 거야?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그 말 하나 믿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더 이상 당신 말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내 미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현성이만 불쌍하고 나는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된 건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어차피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아내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자는 저와 다르게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라
흙먼지로 얼굴과 옷이 더러워진 상태였죠.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만큼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내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옆에 있던 남자를 부추기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네요. 그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던 저에게 절망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현장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동료 직원 중에 한 명이 소장님께 사정을 대신 얘기해 주면서 저는 그날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저를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건 발버둥이었을 뿐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저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결국 돈 많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돈맛을 보게 돼서 그런지 가정까지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뒷받침됐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상황은 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어요.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저보다 아들이 더 걱정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아들은 배가 많이 고픈지 제 눈치를 보며 냉장고 문을 열어 먹을 걸 찾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 아픔은 뒤로 한 채 배고파하는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었어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집안 정리며 아들의 뒤를 봐주었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잠에 빠진 아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늦은 새벽에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화들짝 놀랐는지 제 앞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알았는데 더 이상 숨겨봤자 뭐 하겠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은 변함없을 거고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야. 당신도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발버둥 안 쳐도 돼. 서로 각자 편하게 좀 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끝내 당신은 10년을 함께한 나와 현성이보다 그 남자를 선택하겠다는 거네. 언제부터였어? 그놈을 만난 게 얼마나 된 거냐고. 1년 정도 됐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은 해줄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남자가 당신한테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접근하겠어? 10살이나 된 아들까지 딸려있는 당신을 누가 정신 나갔다고 데려가겠냐는 거야. 분명 다른 목적이 있겠지. 잘해주는 건 전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놈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단순히 즐기고 있는 거라고.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면서 왜 아직까지 철없는 어린애처럼 구는 건데?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사람은 원래 변하기 마련이야. 나를 좋아한다는 남자가 돈까지 많은데 내가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이미 가정을 버리고 그 남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했었지만 아들이 받게 될 상처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어요.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환경을 아들이 적응하지 못할까봐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아들과의 시간을 보내주길 부탁했고 아내도 처벌을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제 의견에 따라 주었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아시게 된 부모님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처가댁에 쳐들어가 난리를 치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한 번은 터질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부모님께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칠 줄 몰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먼저 꼬신 게 누군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야? 돌아오지 않을 내 아들 인생 이제 어쩔 거냐고. 돈 많은 남자 나타났다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내 아들을 배신해? 이제 와서 어쩌려고요?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는데 뭘 바라시는 건데요? 둘이 알아서 잘 해결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박서방이, 아니 그쪽 아드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럴 거면 애초부터 약속을 하지 말지. 왜 10년 뒤에 호강시켜준다고 해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안겨주냔 말이에요. 거짓말은 당신 아드님이 먼저 한 거 아닌가요? 둘 다 없이 시작했으니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건데 약속한 시간을 어떻게 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사도는 약속한 거 전부 다 지키고 살진 않잖아요. 내 아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뱉은 말은 지키고 싶어서 지금까지 수만 번 거르지 않고 앞만 보며 뛰어왔어요. 그런 노력을 알면 이렇게 쉽게 이혼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며느리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이혼했다고 어떻게 시애미한테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죠? 얼굴 봐서 좋을 거 없는데 이혼한다고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딸이 알아서 잘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저기 박서방 왔네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겐가? 내가 분명 뒤처리 깔끔하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난리를 만들어? 자네가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 알아서 잘 수습해야지.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빨리 내 눈앞에서 치워주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저를 믿고 가정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런다고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분명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후회하는 날이 찾아온다 해도 저희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두 번 다시 절대 나타나지 말라며 큰소리 치시곤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엄마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엄마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못 살 것 같더니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변화된 삶을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집안일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모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더 이상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요. 무슨 용건이 더 남으신 건가요? 최근에 그 사람 왜 연락이 안 되죠? 현성이가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보채는데 저와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자네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쩐다. 내 딸이 지금 사라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더라고. 돈 많은 남자랑 여행이나 갔겠죠.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처신하겠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혹시 내 딸이 갈 만한 곳은 없는 거야? 내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래.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주게. 남남이고 각자 인생 알아서 사는데 이런 부탁을 들어줄 만큼 제가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돈 많은 그 남자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럼 대충 소식을 접할 수 있겠죠. 더는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문 닫겠습니다. 내 딸과 만나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전 아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흘렀고 연락 한 통 없다는 말과 함께 많이 불안하셨는지 장모는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들은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셨지만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했었죠.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전처는 몇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고 그 기간이 충격적이게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금방 다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전처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한 통 없이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모를 의문만 남겨둔 채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재력이 좋은 남자의 존재도 함께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 10년간 자기 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장인 장모님은 마음의 병이 심하게 왔는지 장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장인어른이 그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네요. 자기 딸을 찾겠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세상을 떠났으니 분명 눈도 쉽게 감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더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 하나를 시작해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뛰어다닌 만큼 저에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전처의 존재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던 도중 은행 365 코너 앞을 지나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옷깃을 잡으며 밥값 1,000원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헝클어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여기저기 다 뜯어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현금이 없던 터라 10만 원을 뽑아 건네주었죠. 돈을 받은 여자는 1,000원도 아닌 10만 원을 받아서 그런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넨 뒤 근처 식당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그녀를 내치면서 점심 장사 말아먹을 작정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단골인 제가 사장님과 좋게 대화를 나눈 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건물 밖에 있는 테이블에 따로 식사를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음식을 내어주었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내어진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있는데, 거뭇거뭇한 얼굴이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낯이 익은 얼굴이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충격적이게도 10년간 자취를 감추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믿을 수 없어 아무 말도 없이 급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1년 동안 저희 업체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쏟아붓고 있던 한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이 지나가던 길에 저를 보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불황인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저희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회장님을 따라다녔던 노력을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 회장님은 저희 업체와 계약을 하길 원하셨고 일정이 잡힌 대로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가셨어요. 제가 정말 바라는 일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전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와 아들을 버리고 잘 살겠다며 떠나간 아내가 10년 만에 나타나 불황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급하게 식사를 끝낸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듯 저에게 또 다시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듯 초점 또한 잃어버린 눈빛은 심각한 상태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과거에 제가 겪은 아픔을 뒤로한 채 일단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 다행인 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저를 순순히 따라왔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자 집에 있던 아들이 자기 엄마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방에서 나오신 부모님께서 제가 데려온 아내를 보고 경악을 하셨네요.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내를 왜 집으로 데려왔냐고 화를 내시는 것보다 일단 급하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저희 가족은 모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에도 몇 바늘이나 꿰맨 흉터가 남아 있었죠. 10년간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몸에 남아있던 흔적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씻겨준 뒤 데리고 나와 주방으로 향했어요. 씻기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는 말에 어머니는 곧바로 밥을 차려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잠시 뒤 저희 집에 방문한 경찰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설명해 준 뒤 아내를 데려갔던 그 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10년 전의 기억뿐 아무런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당분간 저희 가족이 보살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모를 단서가 입고 있었던 옷에 남아 있을까봐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날이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도 찾아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니 외부의 강한 자극으로 인해 정신적 쇼크가 온 상태라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내가 이용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은 10년 전에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남을 깨워서 어디론가 데려간 뒤에 이용하는 수법이었고 병이 들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며 제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당한 거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기에는 아내가 어디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는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아내가 정신이라도 온전하면 분명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게 언제인지 기약도 없는 상태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던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이후부터 저를 더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회사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사업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앞으로 저희 회사의 미래는 밝아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네요. 어머니는 저에게 할 만큼 했다고 전철을 놓아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그건 자기 업보인걸. 자기가 결정한 인생길이잖아. 엄마는 네가 또다시 현성애미랑 엮이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도 온전치 않은 쟤를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순 없어. 현성이 엄마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일 때 얘기고 10년 전에 너희들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잖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차없이 등을 돌렸는데 만약 정신이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너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성공한 인생 쟤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엄마는 현실을 얘기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앞날의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졌는데 쟤 때문에 틀어지는 건 엄마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보내주도록 해라. 가끔 시설에 찾아가 잘 지냈는지 그것도 보려고 하지 마. 예정이 원래 더 무서운 거니까. 시설에 가면 알아서 잘 살아갈 거다. 우리 집안이 이제서야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는데 또다시 불행을 겪게 된다면 엄마는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구나. 아직까지도 며느리가 너한테 주었던 그 상처는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데리고 산다 한들 행복한 날들이 찾아오겠니? 엄마가 봤을 때 절대 좋아질 수 없을 거다. 이 문제는 현성이도 이해해 줄 거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니? 눈물도 많이 쏟아냈었고 술에 의지한 시간들도 많았는데 정작 너를 버리고 떠난 쟤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잖니. 내 아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말에 저 또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엄마이긴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 앞으로 저에게는 더 좋은 날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또다시 아내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 부모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 아들 현성이도 과거의 아픔 때문인지 어른들의 말에 반박하진 않았지만 저희 가족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 가족이 짊어지고 갈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처가 저와 아들을 버렸으니 저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아내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언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네요.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